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밥상이 조금 풍성해졌다. 아들이 입대하는 날이 코앞이라 그런지 평소에 하지 않던 미역국이며 삼겹살까지 구워 올린 식탁이 마치 의례처럼 차려졌다. 도현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아내는 반찬을 나르며 몇 번이고 물컵을 다시 닦았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기척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낮은 인사, 가벼운 웃음소리, 그리고 짧은 힐끗거림. 그 모든 게 단번에 도현의 귓가에 들어왔다. 아빠, 인사드려. 도현이야. 나랑 만나고 있는 친구. 여자는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하려다가 눈웃음으로 넘기는 습관 같은 게 있어 보였고, 그 미소는 어딘가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사람처럼 허공에 잠깐 멈춰 있다, 사라졌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건넸지만 고개를 숙이며 웃는 그녀의 눈매에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시선이 머물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어서 와요. 군대 가기 전에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그녀는 손에 조그만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그걸 아내에게 내밀었다. 그러곤 밝게 웃으며 식탁을 바라봤다. 도현은 그 짧은 시선의 흔적을 잊으려 수저를 들어 밥에 손을 댔지만 이상하게 젓가락질이 어색해졌다. 밥알이 입에서 퍼지지 않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 차려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걸요. 입대 전엔 잘 먹어둬야죠. 소연 씨도 많이 드세요. 아내는 며느리감이라도 보는 듯 따뜻한 목소리로 응대했지만 도현의 시선은 반쯤 고개를 숙이고 생선을 발라먹는 그녀의 손끝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건너편 남자에게 물을 따라주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기분을 들게 했다. 도현은 괜히 입술을 한 번 죽이고는 말을 꺼냈다. 군대 가는 건 아버지가 봐도 긴장되겠는데요. 네, 저 사실 걱정돼요. 민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아들은 어깨를 으쓱이며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뭐야. 벌써부터 그 소리 하면 나 갈 때 울겠네. 안 울어. 그냥 그럴 것 같다는 거지. 그 짧은 대화 끝에 둘은 웃었고 도현은 괜히 목이 말라 물을 한 모금 삼켰다. 그 웃음이 자기 것인 양 익숙해 보이던 그녀의 모습이 처음 본 사람이라 하기엔 이상하리만치 집 안에 잘 어울렸다.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거실로 옮겨 앉았다.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자며 소연과 장난을 주고받았고 아내는 주방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깎고 있었다. 도현은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연은 슬쩍 시선을 들어 도현 쪽을 바라보더니 마치 흘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아드님이 제일 닮으신 분이네요. 그녀의 그 말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뭔가를 짚고 간 건지도 몰랐다. 식탁에서 떠난 자리는 너무 쉽게 지워졌다. 민석이 군 입대를 하고 나간 뒤 도현은 며칠간 텅 빈 방을 몇 번이고 기웃거렸다. 불 꺼진 아들의 방은 희미한 먼지 냄새와 안 쓰는 노션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으로 가득했다. 군복을 입은 채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작은 립글로즈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도현은 처음엔 아내의 물건인 줄 알았지만 색상이 너무 진했다. 거울 앞엔 민석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도 붙어 있었는데 그 아래 붙은 쪽지에 적힌 단어와 기다릴게라는 글씨가 유독 정성스럽게 느껴졌다. 이거 소연 씨 물건인가 봐요. 아내가 방을 정리하다 말고 내민 그 립글로즈를 바라보며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냥 맡아달라는 건가라고 생각하려다 그게 꼭 그런 건 아니라는 느낌이 가슴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이후 소연은 종종 집 근처까지 왔다고 했다. 민석에게 보낼 편지를 맡긴다거나 택배를 대신 전달했다거나 또는 그냥 들렀다가 돌아갔다고. 처음엔 고마운 마음이 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연락은 너무 자주, 너무 자연스럽게 오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도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요? 민석이 면회 갈 때 편지 같이 보내려고요. 저 혼자선 좀 쑥스러워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도현은 그 웃음에 전화를 길게 붙들고 있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이나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녀의 이름 옆에 뜬 하트 모양 이모티콘은 민석이 저장해둔 것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꼭 누군가의 것이 아닌 사람처럼,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처럼. 그리고 토요일 오후 소연은 정말 다시 찾아왔다. 민석의 방 앞에서 편지를 쓰겠다며 거실에 앉지도 않았다. 도현은 어색하게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주며 말을 붙였고 그녀는 다 쓴 펜을 입에 물며 웃었다. 아버님은 민석이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말 자주 들어요. 성격은 완전 다르다고들 하더군요. 그래도 뭔가 비슷해요. 말하는 톤이나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같은 거.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현은 순간 대답을 잊었다. 그 눈빛은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왔고 마치 이전에도 봤던 것처럼 익숙했다. 고작 몇 번 만났을 뿐인데 그녀의 시선은 이미 도현의 빈틈을 읽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편지를 봉투에 넣은 뒤 그녀는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 그날 식사 정말 따뜻했어요. 민석이보다 아버님이 더 정이 많으신 분 같아요. 그 말이 칭찬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마치 다시 울명분을 슬쩍 내려놓는 사람처럼 미리 틈을 내는 말투였다. 그리고 도현은 문이 닫힌 후에도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으로 흘러내린 물방울은 유리창을 가로지르다 흩어졌다. 빗소리는 그저 배경이었지만 도현의 귓가에선 자꾸 그 소리가 커지는 것 같았다. 저녁 시간, 텔레비전은 혼잣말처럼 웅얼거렸고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국그릇과 두어 조각 남은 생선뼈가 식어가고 있었다. 아내는 일이 늦어진다고 했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텅 빈 거실의 등을 기댄 채 한숨을 쉬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무심하게 열어둔 대문 밖, 현관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상 밖이었다. 소연 씨,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럽죠. 그냥 근처에 왔다가. 말끝이 흐릿했고 그녀의 어깨는 젖어 있었다. 우산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울 만큼 머리카락이 젖어 흘러내리고 있었고 코트 자락도 물기를 머금고 짓무른 듯했다. 손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요. 그냥 민석이한테 줄 편지를 맡기려다가. 도현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소연은 현관 앞을 벗어나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다. 마른 수건을 내밀며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조심스레 머리칼을 닦았다.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닥을 적시고 그 위로 희미한 발자국이 남았다.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좀 떨려서요. 추워서 그런 거겠죠. 네, 추운 것도 있고. 말끝을 흐리던 그녀가 코트를 벗어 소파 위에 걸쳤다. 젖은 옷 아래로 드러난 밝은 톤의 블라우스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도현은 컵에 차를 따르며 시선을 의도적으로 내리깔았다. 그러나 등 뒤로 그녀의 시선이 묘하게 따라붙는 기분이 들었다. 컵을 건네며 말문을 열었다. 근데 집에 그냥 가도 됐을 텐데요. 매번 편지를 이렇게 그냥 이유가 필요했어요. 여기 오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편지 때문이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도현의 손끝이 멈췄다. 컵이 탁자에 내려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소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천천히 도현의 앞에 섰고 젖은 머리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물이 도현의 손등을 적셨다. 그날 식사할 때 아버님이 절 처음 본 순간 눈길을 못 떼시던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건 예의상 그런 거였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 눈빛은 예의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도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앉은 그녀는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냥 오늘 하루만 안아주세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도현은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판단이 빠르게 부서지고 있었고 옳고 그름은 감정에 의해 씹히는 중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그 시선과 숨결이 가까워졌다.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입술이 닿은 순간 도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다. 차가운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녀의 숨결은 떨렸고 그 떨림이
도현의 입술에 전해지며 죄책감과 갈망을 동시에 자극했다. 한참을 붙잡고 있던 입술이 떨어졌고 소연은 이 말을 그의 어깨에 묻었다. 민석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매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님 앞에 있으면 그게 다 사라져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의 무게를 이길 자신이 없었다. 방 안엔 빗소리만 남았고 두 사람은 그대로 멈춰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도현은 알았다. 지금 막 그가 가진 모든 경계를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도현은 자꾸 손끝을 감쌌다. 어디에도 닿지 않으려는 듯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컵을 들 때도 굳이 손수건을 덧대는 습관이 생겼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촉감 때문이었다. 손끝에 닿았던 물기 어린 머리카락, 떨리던 입술, 그 짧고도 묘하게 깊었던 입맞춤.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은 거짓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감각은 자꾸만 설렘이라는 이름으로 도현의 하루를 물들였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근처에서 커피 한 잔 해요. 전 그냥 일상처럼 불고 싶은데 아버님은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연락했고 도현은 무심한 듯 답장을 보냈다. 지금 비 오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거죠. 비 오는 날은 아무도 우리 안 쳐다보잖아요. 그녀의 말은 늘 그랬다. 평범한 어투 속에 가시가 박혀 있었고 그 가시는 마음 한 귀퉁이를 아프지도 피도 나지 않게 찔러왔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작은 카페였다. 낮은 음악과 우중충한 날씨 때문인지 손님은 거의 없었다. 소연은 창가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 도현이 들어서는 걸 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반갑다는 듯 눈을 가늘게 접었다. 그 미소는 가볍게 머리를 치는 바람처럼 지나갔지만 도현의 가슴 어딘가는 분명하게 흔들렸다. 진짜 오셨네요. 오실 줄 몰랐어요. 오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글쎄요. 전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님은 늘 생각보다 정직하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빨대를 가볍게 돌렸다. 커피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 조각이 그보다 더 천진하게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도현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다. 그날 일은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에요. 적어도 저에겐 아니었어요.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수치심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아주 살짝 말아 올린 채 도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여자의 눈빛. 그 속에 있는 기다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웠다. 민석이 날 믿어요. 근데 그게 더 미안하게 만들어요. 미안한 거랑 원하는 거랑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소연의 말은 묘하게 마음을 후벼 팠다.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도현은 차가 식는 줄도 모른 채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 따뜻한 온기가 마치 그녀의 손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우리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런 질문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그렇다는 거겠죠. 그녀의 말은 잔잔한 미소로 흘러나왔다. 도현은 웃지 못했고 시선이 자꾸만 창밖으로 도망쳤다. 그런데도 그녀는 조용히 당연하다는 듯이 그와 눈을 맞췄고 입술을 다물지 않았다.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어요. 부담스러우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전 또 올 거예요. 또 보고 싶을 테니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며 도현의 눈을 다시 한번 붙잡았다. 아버님은요? 전보다 더 불안해졌나요? 아니면 더 설레요? 그 말은 의도적이었다. 도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 혹은 남겨진 감정의 끄트머리를 건드리는 손짓. 그녀가 먼저 문을 나서고 도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설렘은 언제나 불안보다 먼저 시작되었고 죄책감은 늘 마지막에 온다는 걸 이제서야 느끼고 있었다. 하루의 끝은 늘 조용했다. 늦은 시간까지 TV를 틀어놓은 채 소파에 앉아 있다 보면 외로움이 아니라 정적이 먼저 찾아오곤 했다. 도현은 그런 고요에 익숙했다. 아내는 지방 지점 출장으로 이틀간 비워졌고 집안에는 자신 말고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식탁 위엔 반쯤 비운 와인잔 하나,
찬기를 머금은 와인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불을 다 끄지 못한 거실은 반쯤 어두웠고 창밖으로는 옅은 안개와 싸늘한 바람이 비처럼 스며들고 있었다.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음이었다. 조심스럽지도 우연 같지도 않은 그 기척은 예고된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다. 도현은 문을 열었다. 소연이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없이 눈빛으로만 인사했다. 코트는 길었고 목은 살짝 젖어 있었으며 머리는 반쯤 풀린 채였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열어주었고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걸음은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늦게 왔죠. 이번엔 정말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코트를 벗어 소파에 내려두었고 도현은 무거운 심장을 억지로 붙잡으며 물었다. 이 시간에 혼자서. 혼자니까 왔죠. 아니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은 가볍지 않았다. 웃음기 없는 말투 속엔 오래 준비된 각오 같은 것이 있었다. 소연은 와인잔을 바라보다 물었다. 저도 한 잔 마셔도 돼요? 소연 씨, 이름 부르지 말아요. 그럼 더 선 넘은 느낌이 드니까. 그녀는 와인을 따랐고 와인잔을 천천히 돌렸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도현에게 닿았을 때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대신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도현의 숨이 멈췄다. 그건 단순한 호칭 이상의 것이었다. 선을 그어야 할 마지막 기회는 그 말과 함께 녹아내렸다. 소연 씨, 이건 우리가. 저는 오늘 도현 씨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녀가 다가왔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고 소파 앞에 선 그녀는 손을 뻗어 도현의 셔츠 소매를 잡았다. 물기 묻은 손끝이 천을 타고 미끄러졌고 그 감촉이 전율처럼 뻗쳐왔다. 도현은 그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아니, 뿌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현의 무릎 위에 앉았다. 숨결이 섞였고 체온이 맞닿았고 그 틈은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아니었다. 죄책감은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 이 손길이 더 현실이에요. 그녀의 입술이 다시 도현의 입술을 덮었다. 이번엔 천천히, 깊게, 더는 도망칠 틈 없이. 입맞춤은 곧 이어지지 않았다. 손이 허리를 감았고 등이 밀착되었고 숨이 깊어졌다. 셔츠 단추 하나가 조용히 풀려나갔고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 안으로 스며들었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내면의 도덕과 죄책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반항했지만 그마저도 그녀의 입김 속에서 흐릿하게 지워졌다. 방으로 향하는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들은 소파에 그대로 몸을 맡겼고 흔들리는 테이블 위 와인잔은 조용히 기울어졌다. 그렇게 두 번째 선은 명확히 넘어졌다.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안 채 그 밤은 지나갔다. 하룻밤이었다고 생각하려 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도현은 다음 날 아침 소파 위 흩어진 이불과 반쯤 비어버린 와인병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지나치게 고요했고 눈을 감으면 자꾸만 들려오는 것은 소연의 숨소리와 귓가를 핥던 목소리였다.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가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이었다. 소연은 아침 해보다 먼저 집을 나섰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고 머물렀던 흔적조차 치우지 않은 채였다. 도현은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밤새 나눈 키스, 껴안았던 손, 손가락 사이로 스쳐간 그녀의 피부.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런데도 자신은 오늘이 끝이라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끝내기엔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이 너무 많았다. 단지 육체의 잔상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끌림, 그리고 습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도현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그녀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소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왜요? 저는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오빠는, 아니, 도현 씨는 안 그래요? 그녀는 말을 바꿨다. 오빠라 부르던 익숙한 호칭을 뺏고 다시 도현 씨로 돌아왔다.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그만큼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척하면서도 다시 다가오는 교묘한 수법 같았다. 도현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은 잡혔다. 그 주 금요일 도현은 그 약속 장소로 나갔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소연은 자연스럽게 도현의 팔을 끼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산책만 해요. 나 요즘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리 아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밝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연인처럼 가벼운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도현은 어느 순간 그녀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손길은 자제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미 습관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런 도현의 손을 깍지 끼듯 감쌌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보내는 이민석.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소연이랑은 아직 연락하세요? 아빠는 요즘 뭐 하세요? 집이 조용하겠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 짧은 편지 한 줄 한 줄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소연이랑은 아직 연락하세요? 그 문장이 이상하게 길고 너무 뾰족하게 보였다. 도현은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연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그걸 몇 번이나 쓰고 지웠다. 결국 보냈다. 도현 내일 볼 수 있나요? 소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햇살은 적당했고 바람은 선선했으며 도현의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산책이라는 말로 걷던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도망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런 그의 시야에 소연이 들어왔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했던 것처럼 그녀는 무채색 재킷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평소보다 짧은 말로 인사를 건넸다. 이런 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반가운데요. 나도 그래요. 그냥 걸었을 뿐인데 여길 지나게 됐네요. 대화는 짧았지만 눈빛은 길었다. 도현은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고 소연은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전 아직 조금 더 걸을 수 있는데. 그 말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책은 길지 않았고 시선은 자꾸 어떤 건물 간판에 머물렀다. 도현은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소연은 이미 앞서가 있었다. 그녀는 모텔 입구 앞에서 천천히 돌아보며 웃었고 손끝으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여기 괜찮다고 들었어요. 커피도 준대요. 장난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도현은 한숨을 들이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프런트의 직원은 아무 말 없이 방 번호가 적힌 키를 건넸고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버튼이 눌리는 순간 도현은 몇 초간 눈을 감았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벽 한쪽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붙어 있었다. 그 안에 도현은 처음으로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모습의 자신을 마주하게 됐다. 소연은 말을 줄였고 무언가를 준비하듯 천천히 코트를 벗었다. 하늘색 블라우스가 흘러내리는 목선을 따라 도현의 시선도 조금씩 흔들렸다.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조심스럽고도 당당한 움직임이었고 그 손이 도현의 가슴에 닿을 즈음 그는 더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오늘 말 안 할게요. 이유도 명분도 설명도 다 빼고 그냥 있어줘요. 소연 씨, 이건 그렇게 부르면 내가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녀의 반응은 거울 속에서 더 생생하게 반사됐다. 몸을 돌려 다가온 그녀는 도현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머리를 그의 어깨에 묻었다. 목덜미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서서히 올라왔고 그곳에 닿는 입술이 죄책감보다 빨랐다. 이성이 무너졌고 거울 속 두 사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오빠, 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 처음이에요. 그녀의 말은 망설임이 없었고 도현은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을 한 번 더 겹쳤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고 그녀의 등과 허리를 타고 내려가던 손이 멈추지 못했다. 단추는 순서대로 풀리지 않았고
옷감은 흐트러졌고 거울 속의 도현은 점점 낯설어졌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이름이 있었다. 민석. 아들의 이름이었다. 한때 자신을 닮았다고, 자신보다 어른스럽다고 생각했던 아들. 그 아들의 여자와 지금 이 순간을 나누고 있다는 현실이 벽처럼 그의 앞에 세워졌다. 하지만 도현은 그 벽을 넘었다. 부숴버린 것도 돌아선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보지 않은 척하면서 그 너머로 나아갔다. 침대는 뒤로 물러섰고 그녀는 천천히 눕혀졌다. 도현은 손끝으로 그녀의 얼굴을 따라가며 마지막 저항을 벌였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그런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널 놓기엔 너무 늦었어. 소문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다. 사람들 사이를 은밀하게 떠돌다 고개를 들고 퍼져나가는 그 불빛은 도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대문 앞에서 우편함을 열던 도현의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형님, 요즘도 혼자 밥 드세요. 이웃 주민 1층에 사는 강 씨였다. 늘 밝은 성격으로 동네 잔소리꾼 역할을 하던 그는 오늘따라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도현을 훑어보았다. 무심한 듯 내뱉는 그의 말에는 평소와 다른 꺼림칙함이 묻어 있었다. 저번에도 봤어요. 젊은 여자랑 마트에서 같이 있는 거. 따님인가 했는데 아드님 있었지. 친한 사람입니다. 민석이 여자친구예요. 뭐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요. 하하, 그랬구먼.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보네. 요즘은 아버님도 젊어 보여서 헷갈려요. 강 씨는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 뒷모습에 남은 미세한 시선은 등 뒤까지 따갑게 따라붙었다. 도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상했다. 분명 우연이었고 분명 그저 마주친 것뿐이었는데 사람들의 입속에 이름 없이 떠도는 그 젊은 여자는 점점 얼굴을 갖기 시작했고 그 얼굴은 소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도현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민석의 고등학교 친구 성훈이었다. 그는 군에 가지 않았고 여전히 동네를 오가며 사진과 영상을 찍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친구 성훈입니다. 혹시 이 사진에 있는 분 소연 누나 맞죠? 사진 속에는 도현과 소연이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가 도현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고 둘 사이의 거리감은 누가 봐도 단순한 지인의 관계라 하기엔 지나치게 가까웠다. 죄송해요. 이상해서 보낸 건 아니고 그냥 좀 놀라서요. 답장을 하지 못한 채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그동안 둘만의 은밀했던 순간들이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 관계는 한순간에 위험해졌다. 그리고 소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벨소리가 두 번 울리고 도현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답이 없어요? 사진이 도착했어. 성훈이라는 애한테서. 너랑 나 같이 있는 사진. 그랬구나. 미안해요.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걷고 있었던 건데 그 순간을 잡은 거겠죠. 이제 진짜 조심해야 해. 장난이 아니야, 소연아. 이거 우연으로 넘길 수 없어.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고 몇 초간의 침묵 끝에 말했다. 그러면 오빠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포기해야 해요? 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포기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질문을 들으면 도리어 더 미련이 남았다.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는 고개를 떨궜다. 아니, 지금은 그냥 생각 좀 하자. 나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전화가 끊겼고 도현은 소파에 앉아 거울을 바라봤다. 낮에 마주쳤던 당시의 시선과 사진 속 둘의 모습, 그리고 소연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와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무너짐의 실체를 똑똑히 느꼈다. 카톡 알림은 늦은 오후 커튼 틈 사이로 빛이 점점 기울어지던 그 시간에 도착했다.
소연의 연락이 아닐까 싶어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지만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은 예상 밖이었다. 민석의 친구, 성훈. 고등학교 시절 종종 놀러 왔던 얼굴이었고 도현의 기억 속에선 늘 밝고 예의 바른 청년으로 남아 있었다. 성훈 안녕하세요. 민석이 친구 성훈입니다. 혹시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메시지 아래 음성 파일 하나가 붙어 있었다. 재생 시간은 17초. 길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현은 섣불리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고 마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들어선 안 될 증거라는 걸 이미 예감이라도 한 듯. 파일 하나를 바라보는 데에만 몇 분을 써버렸다. 결국 손끝은 무너졌고 버튼은 눌렸다. 그리고 이어폰 없이 열린 스피커를 통해 도현의 거실 안으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다. 여기 진짜 좋아요. 어두워서 오빠 얼굴도 잘 안 보여요. 그게 좋지 않아.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후훈 민석이한텐 비밀이에요. 그건 약속할게. 녹음은 거기서 끊겼지만 파괴는 그 후에 시작됐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굳은 동작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목안이 말라붙었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말이라는 게 튀어나오기엔 감정이 너무 깊었고 움직이기엔 이 현실이 너무도 물리적이었다. 그 짧은 대화 하나가 소문도 추측도 아닌 증거로 바뀌는 순간 이 관계는 도현의 손을 떠났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단 하나의 이름, 인석. 그 두 글자만으로 도현은 미세한 숨조차 삼킬 수가 없었다. 벨소리가 울리는 내내 손은 떨렸고 머리는 비명을 질렀으며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외면했던 현실, 숨기고 돌려댔던 장면들이 그 짧은 이름 하나에 쏟아져 들이닥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받지 못했다. 손가락은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지만 눌리지 않았고 눈은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보지 못했다. 5번 울리던 벨소리가 끊기고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 진동음 하나가 남았다. 아빠, 통화 괜찮으실 때 연락 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문장 하나는 짧았지만 그 여백은 너무도 크고 깊었다. 도현은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휴대폰을 껐고 화면이 꺼지자 세상의 모든 불빛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한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고 그는 마치 바깥과 격리된 사람처럼 침묵 속에서 숨을 쉬었다. 잠시 후 그는 거울을 마주했다. 그 안에는 목소리를 숨기고 진실을 숨기고 죄를 숨기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미안하다, 민석아. 나는 지금 아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 같구나.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건넬 용서의 말은 때론 자기 자신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소연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다. 오빠, 잠깐만 멀리 있을게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메시지에는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흘러갔고 도현은 그 공백을 견디는데 점점 서툴러졌다. 처음엔 잠깐이라는 말에 기대를 걸었고 그 다음엔 나중에라는 단어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핸드폰 화면만 무의미하게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했다. 그녀가 없는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허전해졌고 그 허전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에 남은 감각처럼 지속되었다. 식탁 너머를 바라보면 그녀가 웃고 있을 것 같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그녀가 뒤따라 탈 것 같았으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손질하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도현은 스스로를 옹졸하게 느꼈고 그 모든 감정은 점점 불안이라는 이름의 무기력으로 바뀌어갔다. 오빠, 미안해요.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도현은 그 한마디가 듣고 싶었지만 정작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늘 그녀를 더 붙잡았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며칠 뒤 민석의 부대에서 휴가 예정 공지라는 안내 문자가 도착했다. 민석 일병 외박 예정일 이번 주 금요일. 날짜를 확인한 도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무게감은 곧 허리를 눌렀고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진짜 끝인 건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소파에 등을 기댔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무너져가는 건 그녀만이 아니라 자신이기도 했다.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겨진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누군가를 그리워하기엔 그는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고 누군가를 기다리기엔 이미 너무 늦은 시간 속에 있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발신지는 낯선 지역 번호였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지만 첫 마디는 예상과 달랐다. 오빠, 나예요. 소연이냐, 어디야?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나 병원에 있어요. 잠깐 다쳤는데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어디 다쳤는데? 많이 심한 건 아니지? 응, 많이 아프진 않아요. 그냥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혼자 있다가. 소연아, 지금은 나도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 목소리 들으니까 미칠 것 같다. 나 거짓말 못해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또 흔들려요. 그녀는 울고 있었다. 숨을 참으려 애쓰는 목소리였고 도현은 말없이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더했다. 지금은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내가 너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 마음조차 죄로 남아버렸어. 말끝을 흐린 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소연에게 닿았을지 그저 남은 위선에 불과했을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도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문 앞에 서 있는 군복 차림의 민석은 짧은 인사를 건넸을 뿐 표정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말수가 적어진 대신 눈빛은 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다. 도현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지만 그 손끝에 전해지던 묘한 낯설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어딘가 묻어나는 어색함은 자꾸만 둘 사이를 벌려놓는 듯했다. 잘 다녀왔냐? 예, 아버지도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이지 뭐. 별일 없이 지나갔어. 둘의 대화는 간단했고 민석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으며 도현은 부엌에 서서 물을 따라 마시는 동안 몇 번이고 등을 돌아봤지만 아들과 시선이 마주치지는 않았다. 돌아온 집이었고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머무는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 있었으며 그것은 민석이 느끼기에도 충분할 만큼 또렷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연은 저녁 즈음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자마자 민석을 보고는 짧게 웃었고 민석은 반가움과 낯설미 뒤섞인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이야, 민석아. 살 많이 빠졌네. 누나도 얼굴 좀 상했네. 어디 아팠어? 그냥 요즘 정신 없었어. 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짧은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침묵이 흐르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도현은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했고 물을 몇 번이나 마시며 입맛이 없는 척했지만 실제론 무엇을 씹는지도 몰랐다. 민석은 눈을 내리깔고 밥을 먹었고 소연은 국을 뜨는 손이 조금씩 떨렸다. 웃음도 대화도 익숙했던 그 평범한 시간들조차 이제는 낯설고 조심스러운 행위가 되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뒤 민석은 조용히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꺼냈다. 불을 붙이진 않았고 그냥 담배를 입에 문 채 한참을 서 있었으며 도현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그 순간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응. 혹시 소연 누나랑 무슨 일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도현은 그대로 멈춰섰고 손잡이에 걸친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뒤통수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이 셔츠를 적셔왔고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려 했지만 시선은 끝내 거기까지 닿지 못했다. 아니, 별일 없다. 그냥 요즘 다들 조금 예민하잖니.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나가 나한테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밥 먹으면서도 말 돌리고. 아버지도 그러고. 도현은 입을 다물었고 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질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고 도현은 점점 작아지는 발걸음으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정면에 켜놓은 TV는 소리를 꺼둔 채 뉴스 자막만 흘려보내고 있었고 도현은 화면을 응시하면서도
눈앞에 자막 하나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들키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비가 올 듯 흐렸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거실의 조명은 빛이 아니라 무게처럼 가라앉았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고 소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손끝을 움켜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민석은 잠깐 외출을 다녀온 듯 모자를 벗으며 들어섰고 두 사람의 기류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는 걸 눈치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뭔가 있었어요? 민석이 물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민석아,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사실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야. 그 말에 도현은 순간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소연에게 닿는 찰나 그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민석은 그 조용한 고백의 기류 속에서 입술을 천천히 닫았다. 아버지와 나 관계가 있었어.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마치 벌을 받으려는 사람처럼 또박또박 이어졌다. 처음엔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은 감정이었어. 그리고 나도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고. 도현은 몸을 일으켰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한참을 그렇게 멈춰선 채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를 분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는 천천히 도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진짜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동자엔 물기가 맺혀 있었고 그 울음은 단지 눈물이 아니라 모든 신뢰가 깨졌다는 고백처럼 보였다. 정말이에요. 진짜 아버지 맞아요?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묻혀 있었고 어떤 해명도 그 고백보다 더 진실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는 입술을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열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고 침묵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대가였지만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아버지는 짐승이에요. 민석은 그렇게 말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독을 삼키듯. 그리고 그 말은 도현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찔렀다. 고개를 숙이던 도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모두가 울고 있는 얼굴이었다. 소연은 눈을 감고 눈물을 삼켰고 민석은 문 앞에 가방을 던지듯 집어들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고 도현은 따라가지도 않았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걸음이 문턱을 넘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작은 진동. 그것만으로도 집 안의 공기가 송두리째 흔들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문이 닫힌 후 도현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고 소연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미안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끝내야 했어요. 그 말에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이 만든 이 폐허 속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도현의 집에 남아 있었다. 짐을 챙겨 나갈 수도 있었지만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 발끝은 그저 방 안을 맴돌 뿐이었고 도현 역시 그녀를 내보내지도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한 채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사이에는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위로할 말도 남지 않았고 감정은 말라붙은 상처처럼 표면만 메마른 채 그대로 버텨내고 있었다. 부엌엔 커피 두 잔이 놓였고 거실에 TV는 소리를 줄인 채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다. 소연은 커피를 바라보며 컵을 들지 않았고 도현은 한 모금 넘기다가 이내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 사소한 동작조차 이제는 무언의 고백처럼 느껴졌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내면의 파열음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왜 아직 여기에 있어요? 도현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은 커튼 너머 먼 풍경을 향해 있었다. 소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고 이내 고개를 돌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떠나야 하는 건 아는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무섭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은 이해의 표현이라기보다 그녀와 같은 무게를 품고 있다는 무력한 수긍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다. 나 미워요.
소연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 대신 눈을 감았고 그 눈꺼풀 아래로 흔들리는 감정이 묻어났다. 네, 많이요. 그런데 가끔은 그런 나를 더 미워하게 돼요. 당신을 사랑했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서. 그 말은 분명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절교처럼 들렸고 도현은 그 감정의 양면성을 붙잡은 채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은요? 후회돼요. 도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머릿속을 몇 번이고 뒤집으며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여보려 했지만 실제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그녀의 손을 잡을 것 같다는 확신만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후회한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아요. 안 한다고 하면 짐승 같고. 그의 말에 소연은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고 오히려 둘 사이에 깔린 공기를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살았네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결국 둘 다 잔해만 남았네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커피는 식었고 창밖엔 어둠이 내려앉았다. 밖은 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겨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도현은 그녀에게 아무런 손길도 내밀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고 소연은 천천히 자리를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바람 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온기와 지나간 기억이 엉켜 있었으며 그 공기는 둘 사이에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노크는 없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도현은 책상에 앉은 몸을 일으켰지만 고개를 들진 못했다. 소연은 천천히 들어와 문을 닫았고 손에 들린 얇은 종이 가방은 한눈에 봐도 가벼워 보였지만 그 속엔 무거운 결심이 담겨 있다는 걸 도현은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 가운데까지 걸어와 멈췄고 마치 자신을 붙잡아줄 마지막 문장이 남아있기를 기다리는 듯 말없이 숨만 고르고 있었다. 잠깐이면 돼요. 정리하러 온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소연은 도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지 않은 채 낮게 말했고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원망도 애틋함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바로 그 무표정이 더 깊은 절망처럼 느껴졌다. 이사 갑니다. 다음 주쯤. 가까운 데긴 해요. 그래. 도현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깃든 무력감은 방 안의 공기보다 더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소연은 작게 숨을 토하며 종이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용물은 들리지 않았고 그저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고 이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망설임 없이 손이 들어간 자리는 깊숙한 서랍 맨 끝이었고 오래전 감춰둔 작은 상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꺼내졌다. 그는 상자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고 말보다 한 발 앞선 표정이 먼저 모든 걸 내려놓고 있었다. 이건 너 줄 자격 없겠지. 그가 입을 열었을 땐 이미 목소리는 다 가라앉아 있었고 상자를 내려놓는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그녀를 향하지 못한 채 비켜 있었다. 소연은 그 반지 상자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이제 와서 받는 건 의미 없다는 거 아는데요. 이상하게 받고 싶었던 적 많았어요. 그때는 그냥 그 반지가 당신 마음 같아서요. 작고 다친 그런 느낌. 도현은 그녀를 마주보려 했지만 시선을 머금지 못했고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입술을 꾹 눌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제는 안 받을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말조차 좀 늦었지만 이건 나중에도 갖고 있지 말아요. 그냥 버리세요. 못 버려. 그 한마디는 낮았지만 정확히 들렸고 소연은 웃지 않았다. 대신 오래 참았던 눈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한 발 물러섰고 다시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생각나도 연락하지 마요. 그래야 저도 덜 비참하니까. 연락 안 할게. 고마워요. 그런 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뒤돌아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상자 위에 시선을 올렸다. 열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그것이 있었던 자리를 기억하듯 바라보다 이내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다. 문 앞까지 걸어간 그녀는 문손잡이를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고 도현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 버거워 고개를 숙였다. 나도 미안해.
그 말은 소연이 문을 열기 직전 도현의 목소리가 힘겹게 밀어낸 한 문장이었다. 소연은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고 문은 그저 조용히 열렸다.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왔고 바람이 빠져나간 자리엔 정적과 잊을 수 없는 온기만이 남았다. 문이 닫혔고 도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올려놓은 반지 상자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었고 그 위엔 아직 누구에게도 건네지 못한 감정이 말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사이 도현은 눈에 띄게 늙어 있었다. 예전처럼 아침에 신문을 펼치지도 않았고 책상 앞에 앉아도 펜을 잡는 대신 손만 깍지 낀 채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있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지만 기억하는 일은 고의적으로 반복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걸 그는 늦게 배웠고 그래서인지 어쩌다 불쑥 떠오르는 얼굴 하나에도 쉽게 휘청거리곤 했다. 그날도 특별할 건 없었다. 시장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익숙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도현은 맞은편 인도에서 서성이는 누군가의 옆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 바람이 바뀌는 것처럼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에 고개를 조금 더 돌렸다. 얼굴은 반쯤 가려졌지만 눈동자 하나가 시선을 던지는 그 찰나 그는 모든 걸 알아봤다. 소연이었다. 말도 몸짓도 없었다. 단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한 채 조용히 서 있었고 시간이 잠시 멈춘 듯 거리는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신호등의 불빛이 초록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 둘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빛이 닿았고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며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도 확실히 느껴졌다. 도현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소연은 그대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어깨를 돌려 발걸음을 옮겼고 그 뒷모습은 담담했지만 가벼워 보이진 않았다. 그는 따라가지 않았다. 눈으로 배웅도 하지 않았고 그저 시야에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다. 그날 밤 도현은 서랍 속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다. 그 안에 남겨둔 반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상자를 닫지도 열지도 않은 채 그대로 2 손으로 감싸 쥐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멈춘 마음은 다시 흐르지 않는다는 걸 그는 이제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반지 하나는 끝까지 버릴 수 없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조차 모순처럼 느껴졌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의 얼굴을 오랜만에 정면으로 바라봤고 거기엔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죄와 그 죄를 붙잡고 늙어가는 한 남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입술을 훑으며 잠시 눈을 감았고 혼잣말로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날 그 길에서 말을 걸까 했어. 근데 우리 둘 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지. 결국은 이거야.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 흘러갔다는 거. 그는 고개를 떨구고 웃음처럼 짧은 숨을 내뱉었다. 그 웃음에는 미련도 있었고 후련함도 있었으며 여전히 놓지 못한 무언가가 얽혀 있었다. 나는 아직 죄의 이름으로 너를 기억한다. 사랑은 틀렸고 끝은 아팠고 시간이 아무것도 덮어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널 기억하는 건 여전히 죄라고 부를 수밖에 없더라. 도현은 그 말을 끝으로 눈을 감았고 조용한 집 안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고요라기보다 어떤 마음의 파동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진동처럼 오래도록 그를 흔들었다.